2008년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소위 그 로봇 기본법이란 거가 발의가 됐는데 로봇에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전자인격제 지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사이콜라가 새롭게 마련한 북저널리즘 코너 팩트 체크 그 천문을 열어줄 게스트는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의 저자이십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저자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현재 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고 법과기술의 관계를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이십니다. 지금껏 내신 그 논문과 칼럼 제목만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보겠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과 과제, 위치 기반 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 특허법의 변화, 기술 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습니다. 이번 책 역시도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아주 재미난 사례와 관련한 법제도를 쉽게 다뤄서 주목을 이끌고 있는데요. 사이콜라에서 과학하는 아재, 여러분 잘 아시는 사이클링과 함께 이 책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책을 안내해 드리면 시작은 로봇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아야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로봇 시대에 적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더불어서요. 로봇 인지 감수성, 로봇 그림값 5억 원은 누구의 것인가, 로봇은 법인격의 주체가 될 수 있까 등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 고민하게 만드는 주제 문장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형광펜 쫙쫙 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새롭게 제시된 주제와도 중심으로 이야기를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링 어떻게 이 책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인공지능을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책을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 그 위원장님께서 뭐 교수, 그러니까 학계에 계신 분인데 어려운 논문이나 전문적인 학술 용어를 최대한 쓰지 않고 그야말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술술술 읽어갈 만한 책을 쓰셨더라고요. 저도 좀 쉬운 책을 쓰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만큼의 위원장님만큼의 맞습니다. 소통력은 네. 없는 것 같아서 반성을 좀 했습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라는 제목 자체에서부터 뭔가 거부감이 확실히 들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1시간 만에 모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책이 단 1시간 만에 다 읽히는지, 그리고 속속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여기 들어온 사례들, 이런 사례가 있었나라 할 정도로 깊이 있는, 그 뎁스 있는 그런 지식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쓰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사이콜라라는 그 제목이 너무나 매력적이고요. 아주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고 사이언스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주저하시는 분들도 이 유튜브 채널을 꼭 보실 수밖에 없는 아주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너무나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낯간지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을 쓰게 된 것은 사실 논문만 쓰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에 관해서 아무리 뭐 고미한 이론이나 법률적으로 또는 이데올로기 등등 중요한 사항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 그 논문 읽는 사람이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고민하다 보면 더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위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과 소통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저도 이야기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책을 그냥 교양서라고만 판단하던 그 분류하던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사회 최전선에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사이클링 그 AI 관련해 가지고 책을 많이 내셨는데 네네. 최근에 좀 그 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관심 끌만한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인공지능 하면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는 AI 실업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직업들이 사라지고 그러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AI가 기계가 투입되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 노동자보다는 AI 노동자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업이 늘어날 경우에 사회 전체적인 부담은 어떻게 해소하고 또 거기에서 일어난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분배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책에 있어서 그와 관련한 어떤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지털리로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 일자리 역시 대부분 이 데이터 가공 작업에 해당한다. 아마존은 데이터 가공을 위해 전 세계 50만 명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알리바바는 데이터 라벨링을 담당하는 직원만 2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실제로 중국이 인공지능 발전에 앞서가는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 가공에 투입할 값싼 노동력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맥도날드의 최저 시급이 $15가 넘는 순간 매장의 전 직원을 로봇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로봇에게 노조 협의를 청구하지 않는 한 현재의 노동조합은 사실상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문제는 로봇 시대에 새롭게 생긴 일자리 대부분이 데이터 라벨링처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임시직이라는 사실이다. 그 소득 역시 최저 생계비에 가까운 수준인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먼저 말씀. 노부장님 책 저도 선전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제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내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의 내일입니다. 저같이 뭐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어차피 이제 제 일이 없어지니까 상관없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고 아마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인공지능을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여러 가지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지만 그 일자리를 잃는 것은 그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의 경우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면 저는 이제 제1차 산업혁명에서부터 그랬듯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언뜻 떠오르는 직업이라는 것이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였거든요.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이 여기 데이터 레벨링 담당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링을 좀 얘기하셨을 때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데이터 마이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이닝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광산에서 그 암석을 채굴하듯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돌더미처럼 쌓여 있는 데이터의 원석에서 우리가 AI한테 학습시키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네. 광석에서 캐서 그거를 정제하는 마이닝에서 리파인하는 정제 작업이 필요한데 네네네. 그 정제하는 과정의 초기 부분은 굉장히 교수님 묘사했듯이 그 부분은 굉장히 단순 노동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을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눴을 때 지도학습을 할 때는 사람이 AI에게 일정한 라벨링, 요거는 이렇게 분류해라 저렇게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원가가 많이 드는 작업이라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큰 테크 기업들은 그 부분에 손쉬운 값싼 노동을 많이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라벨링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만들었는데 그 일자리가 너무 가치 없는 일자리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라벨링하는 작업도 저는 기계가 AI가 일정 부분 더 많이 해줄 수 있고 또 심지어 라벨링이 필요 없는 인공지능의 발전,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가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도와서 사람이 일을 더욱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기계가 지금 그렇게 라벨링하는 것처럼 단순 작업 외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급 직업 또는 어떤 새로운 영역, 뭐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또 일자리를 만드니까요.
그럴 가능성 양쪽이 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루다 그 챗봇에서도 나와 있지만 100억 건의 이제 카톡 대화를 학습해서 이루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이루다가 성 혐오, 성차별, 혐오 발언을 막 쏟아내서 결국 얼마 안 가서 이제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그때 그 이루다의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우리가 가공하느냐 결국 인간이 개입해서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때로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최종 단계에서 인간이 개입해서 그거를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문제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오류 이것은 인공지능이 라벨링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오류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은 뭐 그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다 100% 학습을 하기 때문에 소위 데이터 오류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데이터를 받아들이겠는데 뭐 아무런 가치 판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개입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윤리적인 기준, 법적인 기준을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이 개입해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 작업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아주 적극적인 간섭에 의한 어떤 데이터의 생산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5장에서 유명한 좀 일화를 또 다뤄 주셨습니다. 그 구글 검색창에다가 독일의 전 영부인인 베티나 울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베티나 울프 매춘부라는 문구가 완성된다. 이게 근데 기계 탓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최근 그 국내에서 발생한 그 방금 말씀 이루다 사건과도 연관이 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검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AI가 어떤 오류를 일으킨 사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저 뒤에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데이터 얘기가 좀 나오겠네요. 이 데이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그 눈여겨볼 책의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어떤 개인정보법인가요? 그거를 무시하고 뭔가 데이터를 얻고자 했던 그런 사례들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데이터와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눠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의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이슈를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데이터의 오류를 잘못 우리가 사용해서 이루어진 어떤 부정적인 사례도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 위원장님 책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 하나가 알고리즘 식약처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데이터 책무성, 그러니까 알고리즘 책무성,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신뢰성, 책임이 갖고 있느냐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기업이 방대한 자원과 복잡한 넣어서 낸 거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가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식약처에서 전문적인 식품과 의약의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해서 기업 쪽에서 출시하는 쪽에서 충분한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제출을 하면은 식약처 내에서 있는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식품이나 약은 일반 대중에게 공급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스크리닝을 해주는 것처럼 알고리즘에도 식약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적절한 형태의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루다 사태나 아까 예를 들으신 그 검색창 자동 완성 같은 그런 좀 부정적인 사건도 네네.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5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인공지능에게 공인된 훈련 과정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직업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엔지니어 분들만 모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윤리적 법률적인 평가를 해서 그 과정이 이제 함께 융합돼서 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고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소비자에게 어떤
육체적, 정신적 여러 가지 그 해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마치 약품을 판매할 때처럼 리뷰가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식약청과 비슷한 감독 또는 오디팅하는 그런 이제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을 할 때 알고리즘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것을 잘못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야만 이제 앞으로 그 재밌는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기계는 기계인데 이 기계가 이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그 기계 아닙니까? 그럼 옛날에는 물건이 나왔을 때 그냥 폐기 처분하면 되는데 약품의 경우에 폐기 처분하면 되죠. 근데 이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그 나왔는데 예상치 못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이루다도 서비스를 내놓을 때 예상치 못한 그런 이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죠. 이런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뭐 약품 폐기 처분하고 뭐 컴퓨터 폐기 처분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저는 막연한 이제 추측인데 그럴 때 그 소프트웨어를 또는 알고리즘을 원격으로 바꿔서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원격으로 대체하는 것은 원격으로 교체하는 것은 누가 또 이것을 감독하거나 또는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른바 그 메디컬 서비스에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 의사라고 부르는 그 알고리즘에 관한 그 판단도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식약처에서 사실상 우리 뷰노라든가 국내의 성부적인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내는 업체에 닥터 AI 그렇죠. 네. 그거를 심사하는 기능을 현재 식약처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 자체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게 심사를 받을 때 소프트웨어와 실제로 보급이 됐을 때는 클라우드 형태에서 끊임없이 학습을 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변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OK를 받을 때 승인을 받을 때 비오노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될 때는 시차가 있고 이미 더 많은 학습을 한 다른 형태의 AI가 있는데 그렇다면 위험성이 증가했느냐 없느냐 이 판단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관한 아마 위원장님이 좀 더 앞으로 연구나 어떤 기준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어떻게 보면 그 기술 표준이라는 게 나중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표준을 어설프게 먼저 이렇게 너무 이른바 연성법이라고 하는데 하드하게 만들어 놓으면 기술 발전에 따른 유연한 이렇게 개방성을 갖지 못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 테슬라 자동차도 사고를 많이 냈는데 그때 테슬라가 별다른 책임을 안 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운전자가 사고 날 때마다 보면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거나 뭐 해리포터 영화를 보고 있었거나 운전자 과실이다 이렇게 책임을 이제 떠맡기고 일본에서는 심지어 운전자 과실로 사망이 일어났으니까 운전자를 과실치사죄로 처벌한다 이런 판결도 나왔어요. 테슬라 그러면 자동차를 믿고 산 소비자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라서 믿고 샀는데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책임을 지면 이것은 왜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느냐 그런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그러면 분명히 인공지능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인공지능의 결함이 있다면 그 운전자가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주의를 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의 잘못이지만 인공지능에 예를 들어서 센서의 하자가 있고 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하자가 있어서 그것이 운전자의 과실과 결합해가지고 사고가 난 것이라면 테슬라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테슬라도. 그럴 때 테슬라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센서가 잘못됐다 또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알고리즘을 그럼 업데이트해서 원격으로 그 교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책임을 면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자동차를 전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그 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 방법이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고 음. 법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물은 네. 그런 선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는 AI의 오작동으로 해서 자동차 600만 대고 리콜한다 뭐 이런 식의 뉴스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여담인데요. 그 최근에 이거는 관계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최근에 그 귀신 잡아낸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 공동묘지를 가고 있었는데 거기 센서에 자율주행을 가고 있는데 왼쪽에 사람이 있다. 근데 사람이 네. 보니까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계속해서 사람이 있다라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한번 그 글로벌 탑픽으로 한번 다뤄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 귀신인지 저도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생각은 그 어떤 그 라이다 센서 같은 게 열 감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산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일정한 어떤 가스 그게 포착이 된 게 아닐까? 이 사람 모양으로 나오는 거는 표시가 그렇게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였으니까. 네. 오늘 박호신 위원장님 모시고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들 이제 토론이 너무 이렇게 열길 띄다 보니까 조금 딱딱해질 수도 있는데 우선 물 한 잔 드시죠. 하고 지금 얘기처럼 이렇게 재미난 얘기로 좀 더 가볍게 풀어나가면 좋겠는데요. 저는 위원장님 책에도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에 그 의무와 책임을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자율주행차하고도 또 통하는 말인데 EU에서는 얼마 전에 그 전자인이라고 해서 영어로 Electronic Person이라고 해서 AI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을 하자라는 게 법제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도가 이미 됐죠. 일부는 제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위원장님도 그 법학과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개념을 알면은 이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일반 시민단체든 혹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든 간에 우리가 흔히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사람이 모인 어떤 그 큰 단체를 하나의 법인이라고 할 때는 자연인에 대비되는 개념. 우리가 보통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자연인이라고 하고 그런 단체는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법으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법인의 탄생 과정을 보면은 과거에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대항해 시대에 처음 이게 이제 형성이 될 때 위험이 너무 큽니다. 배가 한번 떠서 인도까지 갔다 와서 향신료를 실어올 때 바다에 빠져서 지금의 벤처만큼이나 위험률이 높았던 거죠. 그러면은 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해서 투자하는 사람의 보호를 해줘야 될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났을 경우에 그 자연인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끝까지 손해를 다 추적하면은 전부 알거지가 되니까 누구도 사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항해 하나를 책임지는 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의 재산을 주는 거죠. 법인은 1억 원을 갖고 법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항해하다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서 3억 원어치 손해가 났다. 그러면 이 법인의 1억 원 재산 한도 내에서만 손해를 배상하고 끝 청산을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투자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법인이란 제도가 이런 배경하에서 탄생했듯이 EU에서 얘기하는 전자인이라는 것도 인공지능에 그러한 일정 부분 권리 의무를 주면은 그 한도 내에서 한정함으로써 이익이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 그 적용해 보면요, 현대 테슬라 자율주행차 한 대에 5천만 원의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차가 5천만 원어치의 재산권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나면은 그 한도 내에서만 손해를 배상하고 지금 제조자 책임, 운전자 책임, 누구 책임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주장이 나오고 그것이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주행 AI에게 일정한 그런 재산이라든가 의무 책임을 부여했을 경우에 그렇게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생물에게 사람 같은 인격을 주자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좀 불합리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배경 하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좀 장황하게 사이클 네,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해가 진전이 되는 라고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이제 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제목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음. 1602년에 이제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출범을 시켰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항해는 먼저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금방 이제 저물고 한 100여 년 후에 네덜란드가 패권을 장악하거든요. 예. 왜 그 패권이 넘어갔느냐? 결국은 그 주식회사 제도라고 하는 아주 효율적인 제도를 가지고 이 항해라고 하는 벤처 사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승리하고 맞습니다. 패권을 이제 넘겨받은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결국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거기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이죠. 네덜란드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자본을 모아가지고 스페인은 왕실이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데 왕실의 자본에 한계가 있거든요. 금은 보아도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는 그러면 국민들이 전부 다 주식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쉽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인도 회사를 주식회사로 출범했는데요. 그리고 증권거래소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처음으로 이제 출범을 했죠. 인공지능도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법인격이 필요하다. 책임과 거기에 재산 축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인간에게 위해가 된다라든지 인공지능이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사람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네. 지금 재벌처럼 우리 이 일반 시민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기업이 되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이제 예. 아마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우디에서 인공지능 그 로봇에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 이제 유럽에서 말하는 일렉트로닉 퍼슨의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법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된다. 법인격을 주는 것처럼 네, 권리 네.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사우디가 먼저 예.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시민권을 준다고 뭐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비유하는 것이 이 1860년에 링컨 대통령이 흑인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노예에게 예. 그러면 흑인 노예가 사실은 물건이었는데 그 선언으로 인해서 사람이 된 거거든요. 물건에서 사람으로. 굉장한 혁명적인 변화죠. 근데 흑인 노예의 지위가 이렇게 변한 것처럼 이 로봇도 법인격을 부여하면 사람이 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흑인도 사실은 그 해방된 이후 지금까지 아직도 여러 가지 그 사회 경제적으로 그 지위가 네. 낮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차별받고 있다 이런 이제 비난이 있는데 그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출발에 불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차츰차츰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를 고민해서 네. 차츰차츰 인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재밌게 봤던 일인데 그게 그 책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보자고 하면 그 우버의 바가지 요금 사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이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리면 요금이 오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사들이 단합을 한 거죠.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그 시스템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대가 확 올라가게 돼서 일종의 바가지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두고 저자께서는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 결정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우버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재밌는 측면인데요. 원래 담합이라고 하면 그 기업들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네. 가격을 정해서 소비자들에게는 손해를 주고 그 담합한 기업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이제 행위고 따라서 그것은 공정거래법의 위반이다. 철저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또 하나의 주체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기업들끼리만 담합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끼리 담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가설 하에 그렇다면 인공지능끼리 담합하는 것도
이것도 인간 개인이나 기업이 네. 담합하는 것처럼 공정거래법에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 이론이고 그것이 영미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 아마 그게 제일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또는 기업과 기업끼리만 네. 가격을 담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제 담합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측면이 뭐냐면 인공지능은 무슨 합의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이내믹 프라이싱의 기본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가격을 정해서 네. 소비자들에게 이제 부과하는 것인데 그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소비자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 러시아워다, 네. 또는 심지어는 소비자들이 지금 다급하다, 뭐 배터리가 모자라서 다급하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하는데 그 프라이싱을 한 것이 결국 운전자들이 그거를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만에 의한 담합이냐 아니면 그 운전자들에 의한 담합이냐 이게 이제 첫째 조금 구별해야 될 그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아무튼 그 인공지능 시대는 네. 인공지능이 첫째 그 가격을 정하는데 그 가격을 정하는 그 기준들이 인공지능마다 다 동일하면 담합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죠. 첫째. 근데 둘째로는 운전자들이 그걸 또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이 가격을 8배, 10배 올리려면 우리 모두 다 인공지능을 일단 꺼보자. 꺼서 수요를 좀 늘리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담합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여러 단계의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생겨나는 새로운 그 공정거래법, 네. 소비자 보호의 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인공지능 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고 사실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그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네. 우리의 안전과 그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까.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이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정거래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근데 저희가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딘가 하면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그 자동거래,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죠. 맞아요. 네. 뉴욕의 월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사람이 거래하는 거 말고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래하는 분량이 이미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한 70% 가까이 된, 뭐 정확한 거는 주장하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절반을 훨씬 넘는다. 근데 그런 자동 매매 프로그램끼리도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아까 말한 담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담합이란 게 사실은 적절한 어떤 주식의 매도 매수가를 찾아가기 위한 기계들의 평균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사회에 편익을 주느냐 손해를 끼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책임을 지우거나 장려하거나 해야 될 텐데요. 뭐 결국은 배경에는 사람이 있듯이 그 프로그래밍에 적절한 변수를 줘서 어떤 부분을 더 주식을 매매할 때 더 고려해라라고 원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겠죠. 그 금융회사겠죠. 그러니까 그 금융회사의 거래 알고리즘에 변수를 주는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만약에 어떤 편향되거나 반사회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람을 규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적절한 모든 산업에는 규제와 지능의 양대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시대의 어떤 규제 공식에 입각해서 앞으로 그 프로그램 같은 투자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커질 경우에 저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투자 상품에 대한 어떤 거래량에 있어서 AI 개입률이 40% 50%를 넘어설 경우에는 그걸 제한한다. 이런 식의 법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 상상으로는. 예, 그런 것도 가능하고 저는 그 알고리즘에 대한 사람의 리뷰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주식 가격이나 이 책 가격. 아마존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책값이 원래 뭐 2만 원, 3만 원 그런데 어느 날
이 책값이 10억 원대로 네. 올라간 겁니다.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죠.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이 A라는 출판사와 B라는 출판사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출판사는 B라는 출판사가 유명 출판사니까 나는 이 B라는 출판사에 일정 비율 이하로 판매한다. 그다음에 이제 B라는 출판사는 A라는 출판사보다 일정 비율 이상으로 판매한다. 이렇게 그 정해놓고 알고리즘이 그 가격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정하는데 서로 알고리즘이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더 올리고 이 회사는 거기에 따라서 조금만 낮추고 이 회사가 또 올리고 더 조금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밀리언 달러까지 된 것인데 결국은 그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알고리즘의 설계 단계에서 인간이 결국은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을 그 기업들이 리뷰를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제3자가 AB 출판사의 그 가격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언젠가는 누군가는 제3자가 네. 감독하고 오디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만약에 그 사이클링께서 쓰신 책이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100억이 돼 있다라는 기분이 과연 어떠실까?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을 수용할 경우에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이 저희 사회 법칙입니다. AI의 어떤 공정 거래라는 것이 지금 등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지금 전국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AI가 어떤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정말 기대가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금융인공지능에서 소위 말해서 FDS라고 있잖아요. Fraud Detecting System이라고 하는데 레귤러한 거래 속에서 아웃라이어라고 지나치게 튀는 이상치를 발견해서 이거는 사기가 아닐까 이렇게 그게 잡아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이제 뱅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그런 어떤 순기능을 하는 수도 있겠죠. 네. 네. 적용의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천사로 쓰느냐 악마로 쓰느냐는 사람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이어지는 주제가 빅브라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6장에서 다룹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제시된 사례를 좀 읽어보겠는데요. 엑시스라고 얼굴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 얘기가 나옵니다. 백화점 정문에 들어서면 판매 책임자가 반가운 인사로 맞이를 하는데 이 로봇이 어떤 고객이 들어온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중국의 사회신용체제 사례가 이건 정말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골 때린다라는 얘기가 이때 쓰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내용이 뭐냐면 이 체제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 개인은 입학이나 취직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고요. 심지어 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이동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어떤 거냐면 항공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거절을 당한다거나 하는 경우고요. 이 블랙리스트를 벗어나는 것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 있는데 기부를 하거나 착한 일을 하는 정도의 어떤 일을 다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게 2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 빅브라더의 얘기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참 이게 풀리지 않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 국가에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정확히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인공지능이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보다 더 이제 추월을 했다, 더 발전했다 그런 그 이야기도 있더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이 인공지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 둘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싸고 데이터 가공이 아주 인건비가 싸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중국이 인공지능이 발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그 인공지능을 아까 우리 노 부장님 말씀대로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이제 악마처럼 되고 전체주의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면 인식 프로그램 같은 걸 생각을 해보죠. 네. 요즘 편의점이나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도 자기 얼굴 사진을 찍으면은 어떤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이렇게 쉽게 한다고 하는데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좋은 데 쓰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외국에 입양돼서 30년 동안 부모를 모르던 그렇죠. 네. 어떤 입양아가 한국에 와서 금방 자기 부모를 찾았다. 또는 자기 자택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서 절도를 당했는데 이 친구의 도주로를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디로 했는지 경찰이 검거에 성공했다. 그런 어떤 범죄 예방이나 또 좋은 일에 쓰였을 때는 상당히 네. 플러스 효과가 있다면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처럼 개개인의 생활을 그렇게 과도할 정도로 통제하는 목적에 쓰인다면 역시 악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면인식 프로그램 같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사회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그 목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국민 전체의 동의 절차라는 게 민주적인 동의 절차라는 게 네. 필요하다. 네. 그런데 중국은 그런 동의 절차 측면에서는 과연 좀 그렇죠.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짐작은 해봅니다. 네. 동의 절차가 없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소위 말하는 사회 신용 체계를 만든 것은 그 10억이 넘는 인구를 전부 다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진짜 살벌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고 뭐 금융거래 신용 성적은 어떻고 학교에서의 성적은 어떻고 모든 것을 사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국가가 그것을 통합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뭐 금융기관 사적인 기관이든 뭐 공적인 기관이든 모든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네. 국가가 통합해가지고 당신의 점수는 100점이다, 당신의 점수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뭐 그 리워드를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굉장히 전체적인 그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철저하게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는 그러한 이제 체제가 됩니다.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써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봤었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봤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예. 거 보시면 네. 그 가면을 쓰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병정들이. 그리고 그들의 등급을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나눠놨는데 결국에는 어떤 얼굴 인식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저항은 그런 가면을 통해서 얼마든지 표출해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어떤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뭔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표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찰 행정에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쓰다가 그 이제 중지했는데 왜냐하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의 이제 데이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흑인들의 범죄를 지나치게 많이 입력을 했다든지 또는 기존에 백인들의 인식 데이터가 너무 많다든지 그래가지고 흑인과 백인의 불합리한 차별을 이제 조장하고 확산시킨다. 그래서 결국 그 프로그램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의 사용을 중지했습니다만 결국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뭐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경찰 행정에 사용하는 것이 차별을 초래하거나 또는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또는 뭐 전체주의적인 그런 그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제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예, 이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정치가 필요할까라는 주제를 던져주시는데요. 거기 나온 일부분을 보면 임시직 경제 긱 이코노미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진단을 해주시면서 인공지능 근로감독관이 노동자를 해소하는 요즘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하고요. 로봇세를 부과하는 사회보장 시스템 얘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교수님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그건 진짜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공감을 하고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다음 실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데 진짜 그러면 기본소득이 좋은 제도냐, 합리적인 효율적인 제도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많은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스위스에서는
찬반 투표에 붙이니까 부결됐거든요. 예.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원하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결국 복지, 이 실직자에 대한 구제 여기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골고루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원하는 일을 어떻게 하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일 이런 것을 찾고 정부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재교육을 도와준다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를 특히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발명하는 그 노력, 창의력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공지능 하면서 읽었던 또는 이제 취재를 해봤던 외국의 학자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토마 피케티 같은 사람이 노동소득,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 자본소득에 이 갖고 가는 비율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을 몇백 년 동안의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그것을 장기 통계로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토마 피케티 같은 학자들의 불평등론이 굉장히 충격을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사실상 그런 측면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이 과연 그런 양극화를 심화시킬 때 그 부분에 일어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기본소득이라는 금전적인 이득을 한 방에 줘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회가 변화할 때 우리가 인간답게 일하는 일의 정의나 일에 대한 보람을 서로 느낄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읽었던 학자는 교육 요구권, 직업 전환에 대한 자기 재훈련 비용을 국가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가 전통 산업 사회에서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텐데 기존의 일자리를 하던 분들이 당장에 자기 돈을 들여서 또 그리고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그런 전환 교육을 시켜주겠지만 취약한 직장에서는 그런 게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이 의무 교육화가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걸로 의무화가 됐듯이 새로운 지식에 따른 새로운 직업으로 이행할 때 그 근로자가 나 새로운 스킬을 배울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다오 라고 할 경우에 국가가 그 새로운 기능을 새로운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것도 일종의 기본권이 네.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데 그 장래 희망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장래 희망을 뭘 가져라 얘기하기 이전에 앞서서 국가적으로 무슨 프로세서를 갖춰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뭔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아이한테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때서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그 사이콜라가 첫 번째로 만든 팩트 체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님이시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 정선주 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 씨도 감사합니다. 끝.